여기 있는 성당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알베르티에 의해서 인면이 만들어졌죠. 이 성당이라는 것이 13세기 중세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재산이 성당과 수도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의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이 수도원, 종교단체가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원 옆에 보시는 바로 이 지역도 정확하게 세장형 평면으로 가득 차 있는 집합주거 블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세 개로 쪼개져 있는 블록인데요. 이 부분을 바로 다름 아닌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과 성당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폭이 좁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더 좁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폭을 가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이게 요 폭이 좁은 대신 굉장히 안쪽으로 깊겠구나. 이게 세장형 평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폭이 꽤 넓죠. 그래서 이쪽은 세장형으로 개발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굉장히 좁은 세장형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부분도 역시 세장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항공사진에서 확인해 보면은 그게 바로 이쪽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보셨던 길은 요 길이라서 이쪽 부분은 세장형인데 이 반대쪽 부분은 꽤 간격이 컸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길을 걸어가실 때 요 건물의 폭들을 만약에 느끼실 수 있다면은 단순히 리듬감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굉장히 얇고 깊은 세장형 평면이 있겠다. 아니면 이쪽은 굉장히 큰 유형으로 건물이 개발됐으니까 중정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장형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이 하나하나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고 중간중간에 중정이 있는 타입이죠. 요거는 약간 커서 중정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요거는 많이 깊지 않고 좁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이렇게 있는 평면이고요. 그나마 약간 큰 블록들은 가운데 쪽에 세장형이 모여서 만드는 큰 중정이 있고 이쪽 부분도 가운데 쪽에 큰 중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필지, 작은 블록에 개발된 세장형 유형은 가운데 쪽에 공유하는 마당이 없이 그냥 좁은 세장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걸어가 보면은요, 굉장히 폭이 좁고 양쪽이 다 세장형으로 둘러싸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들로 이루어져 있고 차들도 일방통행으로밖에 지나다닐 수가 없죠. 이 부분이 개발됐을 때 땅은 여전히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고 건물의 소유권은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식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도원에서 토지를 개발을 해서 그 이득을 다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짓거나 보육원 같은 거를 짓는 쪽으로도 활용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항공사진을 여러분들이 구글로 보시면은 어느 쪽 부분이 세장형이고 어느 쪽 부분이 수도원이고 어느 쪽 부분이 공공시설이고 하는 거를 점점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장형의 평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실 텐데요. 이런 게 참 손세관 선생님의 책이 감사한 점인데 친절하게도 이 부분을 평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어떻게 중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평면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그려놓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 중정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계단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관통하는 평면들이 있고 중간에 중정들이 있는 방식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면들을 유심히 보고 다시 항공사진을 보면은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정교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길의 형태나 가로에서의 본 모습만 볼 게 아니라 항공사진과 가로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평면까지 보면은 도시 조직을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세장형을 약간 더 자세히 볼 예정인데요. 세장형의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중정이 있는 타입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계단의 타입이 직선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뒤쪽에서 기역자로 꺾어지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기본형은 뒤쪽에 기역자가 있는 것인데요. 앞에 큰 문이 있고 2층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형인데 변형된 타입은 입구가 옆에 있고 그 옆에는 큰 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점으로 뭔가 물건을 파고 살고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은 2층의 주거시설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문을 따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 유형은 3층을 더 올려서 3층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계단의 방향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트리오 타입과 보테가 타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트리오 타입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다시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보테가 타입은 보면 이쪽에 뭔가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이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기 작업실로 사용하거나 상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쪽은 출입문이 따로 있어서 2층에 있는 식당이나 거실, 3층에 있는 침실로 올라갈 때 따로 이 문을 사용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리오 타입은 문이 하나이고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여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은 보통 상점이나 작업장 같은 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용도 그리고 여기를 현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리오 타입의 뜻은 현관이나 로비라는 뜻이고요. 보테가 타입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쪽 부분은 상점으로 쓸 수 있고 주거로 올라가는 계단은 따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도를 나눠서 이쪽 부분을 상점으로 쓸 수 있는 타입이 바로 보테가 타입입니다. 그래서 세장형을 그냥 한 가지로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타입을 나눠보자면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조합이 돼서 피렌체의 도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도시 블록은 곳곳에서 정말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회에서 토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근처에도 있고요. 산타크로체 성당 근처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특히 이 부분 전체가 다 세장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타크로체 성당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 평면을 한번 보면 산타크로체 성당은 이쪽 부분에 있고요. 이 위쪽 부분이 세장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단지로 이 산타크로체 성당하고 수도회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산타크로체 성당의 인면은 고딕 양식을 피렌체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당의 인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성당의 인면보다 저희의 관심은 주거지 쪽에 있는데 약간 왼쪽을 조금 더 보면 저 앞부분에 보이는 주거 형태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굉장히 좁고 깊은 형태의 주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좁고 깊은 형태의 주거 형식이 바로 이 산타크로체 수도회에서 개발한 신흥 주거 단지의 그 평면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위에서 보면 역시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얇고 깊은 주거 형식의 중정이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유형이 이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쭉 깔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길들을 역시 한번 걸어가 보는 게 좋겠죠. 걸어가 보면 역시나 굉장히 좁은 필지의 폭을 가지고 주택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장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세장형이라는 게 도시에서 어느 정도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나긴 했지만 좁고 긴 평면이 사실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스키에라형
세장형을 조금 옆으로 확장시켜서 넓게 쓰고 싶다, 넓게 확장을 해보자 라는 형태로 변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좁은 세장형 두 개를 옆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디귿자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실로 만들고, 계단실의 옆에 복도를 만들게 되죠. 이 아래형도 보면은 이쪽 부분을 중정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세장형 하나에 또 이렇게 긴 세장형 하나였겠죠. 근데 두 개를 트고 디귿자 계단을 두고 복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타입을 바꾼 거죠. 그리고 아래쪽도 세장형이 이렇게 두 개였을 텐데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이번에는 크게 돌아가는 디귿자 형태로 만들고 이 부분을 홀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확장형 타입을 리네아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네아는 라인하고 같은 뜻이고 선형이라는 뜻인데, 이게 선형이라고 하면은 얇고 길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확장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타입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 단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리네아 타입은 피렌체에서는 18세기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정도 되면은 프라이버시 개념도 확실히 생기고요. 그 이전에 스키에라 타입, 중세 때는 사실 프라이버시 개념도 별로 없고 아래층, 1층에서는 작업을 하거나 상업시설이 있게 되고 2층은 낮에 사용하는 용도의 거실이나 식당 같은 게 있고 3층에는 방이 있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그냥 다 섞여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의 직장이 곧 집이고 집이 곧 직장인 형태로 가족들이 다 섞여서 살았는데요. 18세기 정도, 그리고 더 이르게는 르네상스 정도 때만 와도 이게 어느 정도 사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게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귿자 계단형과 복도 형태가 나오고 방들이 독립된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와 디귿자 계단이라는 게 서양의 주거 역사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고 내부 공간을 쉽게 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손세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보는 디귿자 계단이나 복도들, 유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복도들이 사실 18세기 정도에 일어난 주거사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알게 됐고요. 이 복도 사진하고 계단 사진은 놀랍게도 구글 어스에서 건물 내부를 촬영해 놓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아마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런 디귿자 계단과 복도라는 게 진짜 흔하게 봤었던 건데 이런 것조차도 중세 때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르네상스와 18세기까지 오면서 일반 서민 주거에까지 퍼진 주거 유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8, 19세기 오면서는 이제 세장형이 줄어들고 이런 계단과 복도가 있는 타입으로 보편화되죠. 그래서 세장형이라는 게 필연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필지를 나눠서 그 필지에 사람들이 직선형 계단을 사용될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디귿자 계단을 사용할 수 있고 복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리네아 주택의 타입이 나오면서 하나의 세대가 1층, 2층, 3층을 쓰는 식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주거 형태에서 한 층을 통째로 쓰거나 아니면은 더 큰 주거 유형이면은 그거의 반 정도, 이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면은 한 세대가 요 부분을 쓰고요, 다른 세대가 요 부분을 쓰고 하는 형식으로 주거의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주거나 집합 주거는 사실 이런 세장형 타입을 따르고 있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는 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보르네오 섬의 세장형 타입을 다시 부활시켜서 설계한 집합 주거 같은 거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널찍한 형태의 리네아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이 굉장히 특징적인 타입인데 리네아 타입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타입이라고 따로 안 불러도 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스키에라 타입, 세장형은 약간 특이한 타입이기 때문에 세장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았었던 타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피렌체 내부와 그 도시 외곽, 제1성곽과 제2성곽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이게 피렌체의 더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두오모가 보이고요. 베키오 궁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산 로렌조 성당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피치 미술관을 거쳐서 베키오 다리가 보입니다. 이 아르노강을 건너온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쪽에 있는 주거지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죠. 이 주거지를 아르노강의 동쪽에서 한번 저쪽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저 멀리 베키오 다리가 보이고, 이쪽 부분의 주거지를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의 볼륨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어떤 부분은 뒤쪽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철이 반복되는 것 같은 집합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타입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마치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일본의 넥서스 월드, 후쿠오카의 넥서스 월드에 설계한 집합주거 유형과 상당히 비슷한 타입으로도 보이네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길은 로마 쪽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이고, 이 부분을 저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면요. 볼륨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 또 하나의 볼륨이 튀어나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에서 이쪽 방향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부분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저 멀리에 베키오 궁이 보이고, 베키오 다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볼륨들이 튀어나온 것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도대체 이 평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사실 손생원 선생님 책이 없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요. 손생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구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튀어나와 있는 볼륨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쪽에 중정이 있고, 계단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복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역시 중정이 있고, 이쪽에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디귿자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여기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복잡한데 이 부분을 아마도 로비처럼 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으로는 팔라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피렌체의 팔라쪼와는 약간 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귀족 가문, 메디치가나 파치가의 팔라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조그만 방들이 있는 형식의 주거들이 합쳐지고 그게 팔라쪼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봐도 약간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앞에서 본 사진을 보셨으니까 한번 이 뒤쪽 길에서 한번 걸어가 보면, 이 뒤쪽은 약간 산길인데요. 뒤쪽 부분에 이렇게 팔라쪼 같은 러스티케이션 처리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스토코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은 따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팔라쪼 형식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저 뒤쪽 부분은 약간 따로 지어진 형식의 주거가 같이 붙어서 하나의 도시블록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팔라쪼, 조금 나와 있는 세장형, 그리고 더 바깥쪽 외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렌체의 도시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 조직을 살펴봤는데요. 그 조직은 티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섬유나 세포 조직을 말하는 의미에서 티슈나 패브릭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문맥이나 조직을 뜻하는 의미로는 텍스처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공통적으로 책의 문맥, 섬유 조직, 세포 조직 같은 데에 다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렌체를 살펴볼 때 이 두오모와 그리고 저 뒤쪽으로 연결되는 아눈치안타 광장,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과
아르노 강을 건너는 베키오 다리 같은 걸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축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섬유 조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고요. 스트럭처라는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세장형 평면들, 굉장히 자세한 하나하나의 세포 같은 유형들의 집합이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가를 살펴본 거는 티슈나 패브릭, 텍스처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길의 형태 그리고 건물의 모양만을 파악한 상태로 도시를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마치 사람의 뼈와 대동맥, 대정맥만을 보고서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유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나 구체적인 세포 조직들이 어떻게 짜여 있나, 그리고 그 옷감이 어떻게 짜여 있나를 살펴보듯이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서울의 홍대의 도시 조직도 단순히 걷고 싶은 길, 그리고 연희동으로 통하는 연희동 숲길 같은 것으로 도시 전체를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도시 블록을 만드는 주거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전체 블록이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비로소 도시를 보다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대 도시와 그리고 전통 도시가 어떻게 다른가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의 분위기나 건물의 모양만을 볼 게 아니라 도시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어떤 식의 도시 조직이 있어서 가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구나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항상 유럽이나 서울이나 다른 아시아 도시들을 여행을 할 때도 단순히 가로의 레벨에서 사진을 찍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항상 구글 어스를 통해서 도시 조직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평면까지도 다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보다 더 깊이 있는 도시와 건축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